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을 맞아서 주변 분들 살피느라 지갑 많이들 여셨죠? 내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2주 동안에는 여유가 있다면요, 나를 위해서 지갑을 여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마련한 사상 최대의 할인 행사,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3년 만에 은행이 새로 하나 생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4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권은 누가 딸까요? 그리고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잘 쉬고 뛰고 있나요? 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처음 거래일이자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출발은 불편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96포인트, 1.03% 상승해서 1962.8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살짝 부진했는데요. 4.22포인트, 0.62% 하락해서 678.4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네. 하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대거 매수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반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1,4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360억 원과 1,5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인 개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물을 잘 소화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9억 원, 4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이 7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선방은 개인이 이끌었다.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월 거래일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10월 달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좀 장의 시간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국경절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 정도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측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삐그덕거리면서 국내 시장도 불편하게 했는데요. 당분간 좀 나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잠시 쉰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10월 중후반부터는 다시 FOMC에서 기준금리를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겠고요.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적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월 초반에는 다행스럽 부분이 있지만 월 후반에 가면 미국의 FOMC와 실적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월을 조망한다면 상고 하저 패턴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FOMC가 며칠에 있죠?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지금 뭐 7, 8일경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이 전주부터는 좀 아무래도 경계감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20일 후반부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눈치 보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10월 상순에는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경계감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9월 달도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10월 초반까지는 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0에서 한 2030선 사이까지는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시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지만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좀 무거운 주식들, 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험 관리가 필요하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월 후반에 가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네. 좀 시장의 시간 이 프레임을 좀 쪼개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혹시 자동차주 움직임 여전히 좀 영향을 받고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젤에 있어서는 독일차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유럽 내에서도 가장 이 점유율 네. 또 파급력이 가장 큰 기업들인데요. 폭스바겐이 이런 시장에서 이 주도권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해서 디젤보다 개솔린 차들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아차 오늘도 4% 올랐고요. 현대차 네. 1.23% 올랐으니까 여전히 폭스바겐으로 비롯된 자동차 업계의 어떤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이나 헬스케어주도 좀 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조금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바이오 쪽은 아직도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예, 제약의 대장주라고 하는 한미약품도 오늘은 3.2%나 빠졌기 때문에 이 제약이 좀 힘을 썼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네. 이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5%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모레지도 3.82%, LG생활건강 3.52%. 그래서 제약 바이오보다 오히려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화장품주. 선전을 했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나요? 네, 아주 푹 쉬었습니다. 대체 그래요? 휴일까지 예. 바로 잘 쉬었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첫 번째 소식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소식은 아니네요. 조금 이 추석 연휴 지나고 이런 소식부터 전해서 조금 저도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예. 좀 의미는 있는 얘기여서요. 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게 조사 대상이 140국인데 26위다. 이러면은 좀 많이 낮은 거죠. 이렇게 보면 140개국 중에 26이면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역대 순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요. WEF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보스 포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네. 이해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 에 본부를 두고 있고 기업인,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경쟁력이 얼마냐 이런 거 국가 미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단체인데 매년 요맘때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26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고 작년하고 같은 순위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우리가 제일 높았던 때는 몇 위였나요? 네, 2007년에 가장 높았었는데 그때가 11위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2012년에 잠깐 24위에서 19위까지 좀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25위, 2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거시경제라든가 인프라 이런 부분은 18위로 평가를 받아서 비교적 높은 평가로 받았는데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25위고 기업 혁신은 22위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예상들을 하시겠지만 정부의 규제, 노동시장, 금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정부 규제 같은 제도 요인을 평가를 하는 게 6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82위에서는 조금 오른 순위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네요.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 작년 80위에서 조금 더 악화됐고 노동시장은 83위, 특히 노사 간 협력 이슈는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 진짜 최하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경쟁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이게
이 본부가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스위스가 1위로 뽑혔고요. 싱가포르가 2위, 미국이 3위, 독일이 4위, 네덜란드는 5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은요? 우리의 비교 대상인 일본과 중국. 일본은 6위, 중국은 28위. 우리보다 조금 낮지만 약간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전이 언제나 가능한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그 협력, 노사 간의 협력이 132위다. 이걸 가지고 노측과 사측은 다 다른 잣대로 얘기할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노측에서는 이게 정부 제도 같은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테고, 정부 측에서는 이 노조의 강성 노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어쨌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회장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잘 아는데 많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여기서도 이제 전망이라든지 또 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와서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13개 신흥 국가들의 이 취약성이라든가 성장률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한국의 취약성 평가가 13개 신흥 국가 중에 2위로 좀 괜찮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제일 좋았던 나라는 필리핀이었고요. 이 취약성 평가라는 게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뭔가 쇼크가 왔을 적에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버틸 것이냐, 환율이라든가 경제가 영향을 안 받고 잘 버틸 것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한국이 마이너스 10.2를 기록을 해서 이 필리핀 마이너스 10.7보다 조금 뒤지지만 괜찮은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낮을수록 좋은 평가라고 하고요. 이 다음으로 태국, 인도, 폴란드, 중국 이런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신기한 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사실 GDP 규모로도 그렇고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낮아 보이는데 1위네요. 이게 해석을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요. 필리핀은 그 세계 경제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필리핀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 세계 경제하고 떨어져 있다는 면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취약성이 좀 높은 나라들, 이 터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최근에 국제 뉴스들 많이 보시면 뭔가 원자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취약성이 높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든 어쨌든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재정이 탄탄하다 이런 점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개 나라들 중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올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 성장률은 조금 문제다 이런 분석도 덧붙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취약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안 취약하다고 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연구기관에서는 이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목에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좀 성장을 좀 더 해야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조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럴까요? 이 부분 논란이 좀 많이 있겠죠. 그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하는 경우 생계형 창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2014년 기준 거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20대 창업이 꽤 많이 늘어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업 붐을 일으키려는 여러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 아닐까 이런 기대도 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 창업이 약간 생계형 창업에 좀 집중돼 있는, 좀 편중돼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서 좀 씁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대표인 사업체 수가 83,230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2013년에 비해서 약 23.6%, 15,800개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네. 늘어난 15,800개를 들여다봤더니 4,700개는 도소매업이고 5,600개는 음식점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전체 65%가 생계형 창업에 그쳤던 거죠. 음식점, 커피 전문점, 옷가게, 편의점 뭐 이렇게 전문성 없이 아무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0대의 창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30대가 대표인 사업체는 46만 9,600개 정도였고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6.5% 정도 늘었고, 60대 이상인 사업체는 70만 1,319개로 전년 대비 1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전체 사업체 수가 늘어난 게 한 14만 개 정도였는데, 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창업이었고요. 40대가 대표인 경우가 115만 1,600개, 50대가 141만 1,129개. 이 40대나 50대는 증감폭은 크지 않았고, 네. 20대하고 60대의 창업 증가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즉, 이 청년 실업 문제와 이 노령층의 실업이 이런 생계형 창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청년희망펀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맨 첫 호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유현진 선수도 했다 그러고 계속해서 누가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40억 원 정도나 벌써 자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공익신탁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5개 시중은행에서 수탁된 청년희망펀드 기탁자가 49,793억, 신탁자산은 19억 2천만 원으로 어제자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박현주 미래세 회장이 20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아, 네. 요거를 더하면 약 40억 정도. 이게 정부의 목표가 얼마냐, 이게 지금 계속 슬슬 이제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채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별 아이템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취업 스펙을 위해서 무슨 컨설팅비를 준다라든가, 경력을 쌓는데 지원금을 주자니 기존의 장학금 제도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겠죠. 심지어는 양복을 빌려주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 성격하고 워낙 좀 동떨어지는 얘기고 해서요. 예, 너무 그런 거는 소소한 문제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총선용 선심성 정책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곳에 잘 쓰이도록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많이 모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에 장사들을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문을 닫긴 했지만 그 전에들 매출이 많았을 것 같은데, 또 내일부터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또 내수 진작을 위한 할인 행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보였나요? 추석 선물 세트만 딱 집계해서 했더니 꽤 괜찮았습니다. 예, 앞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백화점 등의 매출이 꽤 늘었는데, 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10.2%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건강상품이라든가 청과 네. 주류, 한우 모두 다 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은 4에서 5% 정도 그렇게 네. 늘어난 것으로 보였고요. 대형마트들은 3%, 또 롯데마트는 25%까지 매출이 늘었는데, 네. 고기 한우 세트 같이 고가의 그런 세트가 가장 많았고, 저가 세트도 좀 늘어나서 네. 양극화 현상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길었군요.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10월 1일부터 2주 동안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대형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고 또 국내 대다수 유통업체들이 최대는 80%까지 세일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약간 좀 유감이긴 하네요.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보내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알고 가면은 돈이 될 수 있을지, 득이 될 수 있을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딱 하루만 지름신을 좀 영접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지나고 내일 10월이 되면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눈여겨봐야 할 주요 행사들도 있고요. 또 알아두면 좋을 것들, 조심해야 할 것은 혹시 없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의 최영규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네. 예,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 2주간 하기로 되어 있고요. 한데 일부 백화점은 정규 세일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미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수라든지 또 뭐 규모 이런 건 얼마나 되나요? 네, 그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백화점 71개 업체, 그 대형마트 398업체, 편의점 25,400업체,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26,000여 점포, 마지막으로 그 전국 200개 전통시장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16곳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들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 백화점 71개 업체가 아니라 71개 점포 아닐까요?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지갑을 열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실제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직구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기억해둘 만한 좋은 행사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롯데백화점이 최대 한 70%까지 할인이 되고요. 함께 상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 상품권 증정을 통해 최대 10%까지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는 100여 개 품목 한 50% 할인이 되고요. 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할인 쿠폰 100%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G마켓 그 품목별로 최대 8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네. GS25C가 1+1, 2+1 품목을 늘리고요. CU 같은 경우에는 상품 할인하고 그리고 1+1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세일하네요. 네네. 네. 다양한 곳에서 많이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 이런 건 정말 대대적인 할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흔히들 유통업체들은 할인 행사, 세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과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행사 취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거라 네. 정기 세일에 비해서는 약간 일정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기 세일하고 일정이 맞물리면서 일정이 좀 늘어난 게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할인되는 품목도 마찬가지로 좀 늘면서 프로모션도 좀 대폭 증가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뭐 80%라고는 하는데 이게 모든 브랜드가 최대 80%까지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소비자들이 맞습니다. 원하는 품목을 세일을 해줘야지, 원하는 브랜드를 세일을 해줘야지 좋을 텐데 네. 참여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명품 브랜드가 그런 예인데요. 좀 안타깝지만 좀 명품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해 8월 27일 날 개별 서비스의 부담이 좀 완화된 것에 좀 위안을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뭐 하라고 막 부추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사실 보면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그때도 이제 세월호 여파도 있고 해서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재고를 떨어내기다. 그러니까 신제품은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그럴까요? 일단은 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미국과는 다르게 유통업 중심의 기획된 세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할인율이 좀 크진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유통업체마다 사실 연중 세일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웬만한 세일폭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좀 전망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알고 보면은 이제 재고를 소진을 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미국인들의 쇼핑 패턴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 시즌까지 쭉 많이들 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세가 이어지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내수가 좀 살아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기대는 좀 되나요? 일단 아무래도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좀 유통 중심의 기획된 세일이라고 해서 네.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보다는 좀 할인 폭이 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간이 좀 끝나고 나서 좀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좀 싶네요. 네. 혹시 최영규 기자님도 뭔가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좀 아이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아기 용품을 좀 구매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에서 열릴 때 한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좀 이번 행사에서 좀 매장마다 또 세일폭이라는 것들을 좀 아주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할인 행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좀 일단은 먼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조심을 해야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원하는 상품들을 저처럼 좀 미리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품의 질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교환이나 환불 제도 같은 경우도 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간혹? 네, 좀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격 비교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물건을 유통업체별로 달리 할인폭을 둘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구별을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을 좀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건 소비자분들께서 예. 좀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네. 가격 할인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속속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과 아니면 좀 발품도 또 많이 파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손품도 많이 팔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었을 때 업체별로 가격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 혹시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네. 저도 조금 좀 찾아보고 싶네요. 찾아보고 싶은 직접 가서 그냥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면은 네네.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최 기자님은 뭐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들 충동 구매하시기보다는 좀 계획을 지금이라도 좀 짜서 구매를 하신다면은 만족감들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내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팩트의 최영규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한 주간에 화제가 되는 IT 뉴스를 꼽아 살펴보는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애플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애플이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애플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아이폰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최근에 1차 출시국이죠. 세계 12개 나라에서 아이폰 6S 그리고 6S 플러스 두 가지 이 기종의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또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 공전의 히트작이었던 아이폰 6의 첫 주말 판매가 1,000만 대였는데 그것보다 판매 대수가 무려 한 30% 정도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애플의 뭐 혁신이 죽었다, 애플의 힘도 꺾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지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은 왜 이렇게 잘 나가요? 글쎄요. 항상 요새 애플이 무언가를 낼 때마다 뭐 혁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과거 제품과 그닥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항상 그 성적표를 받아들면 다르죠. 판매 신기록 뭐 다시 뭐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이번 달 25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됐던 아이폰 6S 그리고 6S 플러스가 판매 첫 주말을 맞았는데 단 3일 만에 1,3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하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12개 나라가 혹시 아이폰 인기가 원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판 거 아닐까요? 원래 이렇게 1차 판매국이 예.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맞아요. 미국, 호주, 네.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같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이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원래 애플 사용하는 사용층이 많은데 고소득자들도 많고. 근데 이번에 또 이번 6S부터 5개국을 더 늘렸어요. 특히 중국 이런 것도 들어갔고 하면서 예. 판매량이 지금 첫 주말에 1,300만 대라고 하거든요. 네. 작년에 왜 아이폰 6가 나와서 그게 최고 실적, 최고 네. 판매량을 기록했었는데 그 수가 1,000만 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새 제품이 무려 저번 것보다 30%가 더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오롯이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좀 혐의가 드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있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새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곳들이 뉴질랜드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7개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그리고 예. 푸에르토리코 이렇게 5개국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 늘어난 것도 있는데 분명히 중국 시장에 굉장히 선제 출시한 게 원래 아이폰 5 시절에 한번 5S 시절에 한번 출시를 한번 했었어요. 네. 1차 출시국으로 중국에. 예.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30% 늘어난 거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금색 모델이 원래 있었잖아요. 골드 그렇죠. 색상. 거기에 예. 로즈 골드 색상을 하나 더 냈거든요. 조금 더 그래요? 고급스러운. 예. 여성 좀 사용자들 더 겨냥한. 그래서 그런 좀 판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잡스라면 왠지 안 내놨을 것 같은 로즈골드도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깜찍한 색상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 팀 쿡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리냐? 예. 이게 솔직히 갑자기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4 시절만 하더라도 첫 주말에 팔린 게 170만 대였어요. 4S 때가 400만 대, 예. 그리고 5가 500만 대, 그리고 5S 나오면서 900만 대 가고 작년에 6부터 1000만 대였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비교해보면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던 때가 2011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네. 2011년 10월 14일날 아이폰 4S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스의 마지막 유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부터 이제 팀 쿡이 CEO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CEO로. 그러니까 팀 쿡이 애플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갑자기 400만 대, 500만 대 수준이던 게 9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소위 저희가 팀 쿡의 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잡스는 새로운 것, 판매보다는 어떤 혁신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르면 팀 쿡은 유통이나 판매에도 강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잡스 시절에는 중국 시장을 잘 못 뚫어서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시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지고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작년에 아이폰 6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2013년 말부터 2014년 사이에 중국이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 같은 중국의 되게 큰 모바일 통신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곳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굉장히 긴밀한 협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더라도 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경제력이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그만큼 스마트폰에서도 고가 스마트폰 수요가 폭증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그때 정말 어떤 황금색 그리고 현지화 전략, 고급화 전략, 그래서 애플이 상해나 그 당시에 중국에 우리나라에는 애플 직영 스토어가 없잖아요. 애플 없죠. 스토어라고 불리는. 예. 근데 그 시절부터 중국의 수많은 곳에 애플 스토어를 내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애플 제품을 홍보를 했고 그런 많은 그런 투자, 시간적인 어떤 그런 공을 들이는 건 현지화 전략, 현지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국 시장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온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정말 애플이 걷어들인
그 영업이익 중에서 30% 가량을 중국 시장에서 걷어들였거든요. 되게 놀라웠던 게 안방인 미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걷어들인 매출 영업이익보다 조금씩 더 많은 경우들이 분기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주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대접을 하고 성과도 올리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1차 출시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1차 출시가 안 됐습니다. 1차 기분이 좀 출시뿐만 나빠요. 아니라 네. 뭐 2차 출시국에도 또 못 들어갔어요. 아, 참. 이거 왜 푸대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좀 뭐 하여튼 28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 예. 이게 조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2차 출시국 명단을 보면 요르단, 뭐 쿠웨이트, 인도, 터키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한국을 푸대접하냐. 뭐 이게 근데 아마 매니아들이나 아이폰 제품 기다리는 분들은 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별명이 다음 달 폰이니까 다음 항상 다음 달에 예. 나온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이유를 보면 뭐 국내 유통업계는 우리나라가 아이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 뭐 그래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인도, 또 요르단 이런 데보다는 좀 잘 팔리지 않나요? 또 예.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이런 걸 하거든요. 새로운 네. 제품이 들어올 때. 그런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또 경쟁자 삼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푸대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애플 측은 딱 깨놓고 뭐 이유를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AS도 이렇게 좀 잘 안 해주면서. AS 문제도 굉장히 많죠. 네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데도 애플의 제품을 좋아하게 되는 자신이 미워지는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내일 LG전자가 슈퍼폰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네 맞습니다. 워낙 올해 초부터 LG전자의 새로 스마트폰 단말기 사업을 하는 MC 사업부의 조준호 사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정말 G 시리즈를 뛰어넘는 슈퍼폰을 내놓겠다라고 올해 정말 한 해 내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드디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세빛둥둥섬 있죠. 저기 한강에. 네.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동시 공개 행사가 열립니다. 예. 그러면 이 슈퍼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스펙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네네네.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딱히 공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원래 LG가 원래 제품 내놓기 전에 좀 어떻게 보면 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유출됐을 수도 있는데 잘 드러나는데 이번에 잘 안 드러났는데 밝혀진 거는 듀얼 렌즈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 렌즈가 2개 있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3D 같은 거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앞에 있는 화면 상단에 보조 스크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어떤 또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의 갤럭시 엣지 시리즈 보면 측면에 화면이 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상단부에 어떤 알림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그런 좀 보조적인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확실시 되는 게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가 탑재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문 인식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LG는 왜냐하면 LG가 노트 코드라는 자사가 개발한 독특한 잠금 해제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후면에 지문 인식이 들어갔을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드로이드 페이라는 게 삼성페이, 애플페이처럼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지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지문 인식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문 인식이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조 스크린이라든지 듀얼 렌즈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외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것 그렇죠. 말고 이름도 그러면은 G 시리즈가 아닌가요? 지금 이름도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LG전자에 아시는 분한테 슬쩍 물었어요. 네.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정말 지금 이게 굉장히 극비랍니다. 극비고 내일 조준호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해요. 이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이건데 왜 이 이름이 이거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공개 행사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분명한 거는 지금 LG전자 상황 때문에 내일 프리미엄 폰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거든요. 네.
시장의 우려도 굉장히 크고. 우려요? 그래서 예. 내일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10만 원까지 갔던 LG전자 주가가 네. 지금 뭐 4만 원 중반까지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오후 주식을 보면 조금 오르긴 해서 한 1.9% 정도는 LG전자가 오르긴 했는데 네. 어떤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이 LG전자 입장으로서는 꼭 잘 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내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은행이 하나 더 생깁니다. 23년 만인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새로 은행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비 인가 접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해서 올해 내에 선정해서 내년 초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 1호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 IT 기업들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4파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